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권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능하고 싶은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훈입니다. 자, 뉴스 웨이터에서 뉴스 지배인으로 승진을 꿈꾸고 있는 KBS 정현우 기자도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현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제를 위해서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의 김동원 언론학 박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네. 자,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준경입니다. 네, 오늘 이제 함께 하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언론 감시자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우리 제이 한 줄 비평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KBS답지 않다. KBS답지 않게 좀 얌전하진 않고 뭔가 이제 논쟁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거나 논쟁을 만든다거나 뭐 논쟁이 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에는 칭찬도 있는 것 같고 채찍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널리즘 제이는 뒤끝이 있는 저널리즘 비평. 저는 뒤끝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던졌던 문제나 그런 주제들이 쭉 계속 논의가 되고 진행이 돼야죠. 네. 자, 오늘도 탁월한 비평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포털을 도배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인데요. 정말 엄청난 양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많은 기사들 중에서 패널분들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졸업생들도 그렇고 취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답답했겠나라는 심정이 첫 번째지만 요즘에 좀 새롭게 등장한 것 중에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이걸 준규직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정규직도 아니다. 비정규직도 아니다. 문제는 결국은 노동위원회라던가 우리 기경제라는 말도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마치 단원들 모집하듯이 계속 비정규직 모집하는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이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사실은 근본적 문제인데 이게 여기로 불똥이 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만의 갈등 내지는 어떤 취준생들만의 어떤 불만으로 토로하기는 굉장히 문제가 복잡한데 네. 언론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오히려 굉장히 단순하게 흑백 문제로 바꿔서 소비하고 있는 형국이 결국 이 착잡한 문제를 더 참 답답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제일 열이 받는 건 뭐냐면 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왜 그 이번에 정규직화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을 대상화하냐는 거죠. 지금 정규직 대상이 되고 있는 그분들은요, 언론에 의해서 뭐가 됐냐면 불공정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실력도 없고 개념도 없고 심지어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인용되고 있는 그 발언이 실제 그분들의 발언인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저는 일단은 실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발언을 인용하지 않고서는 정부를 비판할 실력이 없어서 언론이 그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할 때는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소비자들과 대상들한테 어떠한 그 편의와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돈 많이 받는 사람. 나는 이만큼 고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다니고 돈 썼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저렇게 억대 연봉을 받게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식의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연봉이라든가 고용 안정, 돈의 문제란만 치환하는 게 좀 씁쓸했고요. 제일 놀란 건 포털 뉴스였어요. 보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틀렸고 그리고 분노를 부추기기 정말 딱 좋은 발언들을 따옴표로 따다가 막 퍼나르는 최악의 기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중앙일보 졸지에 서울대급 됐네 소리 질러 세계일보 취준생은 바보인가 서울신문 서울대 나오면 뭐함 노량진 컵밥 다 엎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건강한 토론을 완전히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기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자, 방금 그 최욱 씨가 지적한 기사들이 모두 네이버 포털 뉴스에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본 뉴스의 그 상위권을 차지한 뉴스들이었습니다. 보도 내용들만 보면은 언론 혼자만 호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사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기사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인국공 경비직 퇴직자 폭로 선임이 성기 축축 치며가 제목입니다. 이 따옴표로 되어 있었고요. 원우식 기자가 6월 30일에 이제 송고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분이 퇴직자라면서 올린 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취재원이 맞는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하지 않은 채로 포털에 올린 글을 긁어와서 기사를 썼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런 필터링 없이 계속 이렇게 실어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훨씬 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신문 지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네이버에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52건 썼더라고요. 중앙일보는 57건을 썼는데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네이버에서 네이버 안에서 기사를 보실 때 픽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 픽 표현은 사실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기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전면에 노출하는 기사를 픽을 하거든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린 기사 중에서 조선일보는 25건, 중앙일보는 28건의 픽 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일보가 기존 정규직과 지금 전환된 분들이 처우가 다르다는 그 이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기도 했는데 정작 이 기사는 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이슈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보도보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낸다. 뭐 이런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안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좀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추진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하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질러 같은 기사가 많이 나온다거나 또 과도한 다운표 기사 또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비판 기사들을 쏟아내게 되니까 이 반대로 정책 시행자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 어떤 정치적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만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조차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는 그런 이상한 또 반발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비판하고 싶은 대상을 손쉽게 비판하는 그런 뭐 쉽게 얘기하면 꽃놀이패를 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에서는 우리가 보는 포털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로이터 저널리즘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네이버와 다음같이 이 포털 기사를 보는 비율이 75%, 반면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를 읽는 비율이 4%에 불과했습니다. 뭐 이 정도라 하면 한국의 모든 뉴스는 포털로 통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도 포털 입성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도를 해봤다면서요, 정현우 기자. 실제로 인터넷 언론사를 창간한다고 해야 될까요?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했고요. 신청 서류에 저희 뭐 발행인 또 편집인 이런 기본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서울시에 내게 되면 이렇게 한 장짜리 등록증이 바로 일주일 뒤에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메인 홈페이지니까 도메인이 필요해서 네네. 도메인을 직접 이제 만들어주는 거 대행해주는 업체에 연락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비용이 16,000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금이 27,0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합쳐서 5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홈페이지가 있는 언론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너무 좀 신기한데. 그러면 뭐 이름이 뭐예요, 이 언론사는? 저희 제2팩트 뉴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제2팩트 뉴스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만들기는 쉬운데 포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지는 좀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검색 제휴 매체가 되려고 하면 기본 조건이 언론사 등록이 된 이후에 1년이 지나야 하고요. 그리고 매달 100건 정도의 기사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최소한 제휴 대상이 되는지 포털에서 어쨌든 확인을 해봐주는 거고 2019년도 하반기에 검색 제휴를 신청한 매체가 411개 매체였는데 통과한 매체가 26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과율이
6%대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쉽지는 않군요. 예. 최근에 이게 사교육 시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33만 원이더라고요, 강의를 듣는데. 근데 그거를 들으면 이제 합격 비법을 알려주는 거죠. 과외를 받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아마 합격된 매체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6%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90%에 새로 언론사를 만든 분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검색 제휴 매체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고, 실제로 검색 제휴 매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이 언론사를 팔았을 때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검색 제휴 매체를 만들면 이제 적게는 1억, 많게는 5억 정도의 이 언론사를 팔 수가 있어서 아예 검색 제휴를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전문적인 분들도 있다고 요즘 얘기가 나오고, 인터넷 매체를 키워서 팔기도 하는군요. 사고 팔고. 그렇죠. 시장에서 그 포털에 제휴가 돼 있는, 검색 제휴가 돼 있거나 더군다나 콘텐츠 제휴가 있는 언론사들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인터넷 신문 실제로 양도양수 블로그에 보니까 매물이 나와 있어요. 흔치 않은 다음 종합지입니다. 종합지의 장점은 트래픽이 높은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취재와 기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신문법이 13조에 그 인터넷 신문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8개를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 가령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뭐 특정 법률을 위반했거나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뭐 미성년자, 뭐 이런 일반적인 사유들이에요. 그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양도 양수가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이게 언론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뭐 자원이 없어도 나는 언론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진입 장벽을 국가가 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언론사, 이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인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만한 돈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요즘은 언론사냐 아니냐는 네이버에 입점하냐 아니냐. 그렇죠. 요걸로 이제 기준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입점하느냐 아니냐가 사실상 포털에서 언론사한테 이마에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너는 언론사다 아니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상업인데 네. 하나 쓰시는 거 어떠세요? 그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어. 요즘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포털에 입성한 후에 어떤 걸 보도하느냐가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함량 미달의 기사를 내놓고 있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사에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잖아요. 그 보도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거, 복붙 기사를 네. 너무나 진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함량 미달을 넘어서서요.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GS25의 보도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복사하기를 너무 급하게 했는지 GS25를 S25라고 쥐를 빼먹었네. 네, 여기 지금 복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서경덕 교수팀의 보도 자료가 이제 잘못 인용이 돼가지고 좀 화제가 됐는데요. 서 교수팀이 더 널리 알릴 수 있는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이라는 오타로 이 오타가 포함된 보도 자료를 냈더니 이 더 널리 알릴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 이 보도 자료를 그대로 쓴 매체가 27군데나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몇 군데는 다시 읽어보고 좀 고쳤어요. 근데 아직 8군데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야, 이거 지금 7월이니까요. 아직까지 한 번 또 본인 기사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 서경덕 교수팀 거보다 더 웃겼던 게 2015년 이거보다 더 웃기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웃깁니다. 네. 특히 발음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LG U+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2015년 6월입니다. 네. 당시에 조류 독감을 조루 독감이라고 내서 이게 그대로 조루 독감이라는 매체들을 그대로 받아쓴 매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2015년 6월인데 아직도 기사에 조루 독감으로 돼 있는 데가 9군데나 확인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민망하네요. 오프닝에 예능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가 예능이에요. 네.
그 인터넷 뉴스들의 어떤 구조를 보자면 굉장히 단시간에 굉장히 현저성을 높이고 주목도를 높인 다음에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뉴스로 덮이는 현상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아마 이거 쓰신 분들도 곧 누가 내 뉴스 본다고 굳이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책임감 없는 언론의 출발점이 바로 이 오타를 내버려 두는 것인데 밀려서 올라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어떤 논리가 이 인터넷 그 뉴스 안에는 생성되어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일주일 동안 생산하는 평균 기사량이 스트레이트 기준에서 21.9건, 기획 해설 기사는 평균 5.2건, 매일 4건 정도의 기사를 생산한다는 건데 응답자 가운데 일주일에 평균 100건을 작성한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 기자들한테 이 정도 업무량을 부여하는 언론사들은 처음부터 취재와 보도라는 그 고유한 언론 행위가 아니라 기사를 매개로 한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광고나 아니면 어떤 협찬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를 독자들은 언론사라고 일종의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그리고 신고한 제이팩트 뉴스는 이제 망하는 거죠. 누가 기사를 써요? 실제로 이 포털 제휴 매체가 돼서 언론사들이 인터넷 언론사들의 제휴 매체가 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생기고 방법이 생깁니다. 예, 대표적으로 대행사들이 있는데요.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면 이 포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이 기사들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언론 매체에 보내주고 그 매체에서 포털에 보내서 포털에서 검색해서 기사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120만 원만 내면 6곳에서 저희가 보낸 이런 기사가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포털에서 기사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거의 뭐 축구나 농구처럼 노룩 패스처럼 기자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공만 전달만 해주는 기사 내용은 대행사가 쓰고 그 밑에 달리는 바이라인, 기자 이름 그리고 그 위에 붙는 이 매체 이름 이 두 가지만 빌려온다, 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이 매체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저는 들으면서 계속 의아스러운 게 기자라고 불러도 됩니까? 정영애 기자님? 오히려 직군을 나눴을 때 홍보사 직원에 더 맞지 않을까. 얼마나 노르패스, 프리패스로 기사가 만들어지는지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이제 실행을 했었대요. 어떤 걸 했냐면 대행사에다 140만 원을 넣고 거기다가 포털에 이제 기사가 되도록 이제 만들어 갔는데 그 기사가 뭐였냐면 오베르 멍떠라는 프랑스 셰프가 서울에 일식집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음식점도 아니고 이렇게 기가 막힌 기사를 이렇게 보냈는데 실제로 해당 기사를 A 언론사 기자가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실어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인지도가 낮은 언론사의 기사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돈이 오고 간다는 게 저는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기업이나 언론사, 이 대행사들한테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사가 누가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검색을 했을 경우에 그 키워드가 노출되면은 일종의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그 언론사들한테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광고에 대한 또는 홍보에 대한 과도한 욕심 그리고 또 언론사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실적을 만들려고 하는 두 개의 그런 요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일종의 예능이죠. 아, 그렇군요. 홍보는 알리기도 하지만 묻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이나 재벌에 대한 비판 이슈들을 묻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면에서 보도자료 밀어내기를 하기에는 일간지건 처음 보는 언론이건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검색 결과에 우리 회장님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포털에서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목표인 홍보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보 대행사에서 이 기사들 매체별로 기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 표를 입수를 해서 봤더니 이 포털에 실리는 기사 포털 뉴스를 기준으로 10대 중앙지가 400만 원, 온라인 매체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의 차별을 두고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포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매체가 좋은 역할을 해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매체가 됐느냐 안 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됐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보니까 어떤 언론사든 간에 포털에 입성하는 순간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그 이면을 취재해봤습니다. 기사저 하나 단가 얼마 쳐줘야 돼요? 그거는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냥. 우리가 만약에 거래를 터준다. 네. 그러니까 보통 걔네들은 보통 한 300 이상씩 넣어요. 거부하면 이제 껄끄러운 기사 나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의 온라인 매체들이 저널리즘으로서 다가서는 게 거의 없고요. 그냥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에, 100이면 95개 정도는 오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회사가 뭐 잘못했을 때 뭐 이제 제목에 넣는다거나 만약에 A라는 사건이 터지면은
옛날에 뭐 PC 사건까지 다 이제 뭐 들먹이거나 그러는 거죠.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처음에는 뭐 200, 300 건당 뭐 그런 것도 있고 많게는 막 몇천만 원 부를 때도 있고. 이 업계의 관례?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300을 줬는데 내년에 300을 안 주면 이제 또 그 액체는 이제 또 똑같은 짓을 하죠. 예전에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이런 연락이 와서 광고성 기사 이런 기사 뭐 홍보성 기사 이런 얘기를 할 때 돈을 달라고 하면 취재한 결과물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기사를 진짜 거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해도 줬는데 지금은 취재 이력이라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쓴 거 우리도 쓴다. 그런 거 아니면 찌라시가 이런 게 돌던데 이거 그냥 기사 쓴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기사를 포털에서 검색을 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매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매체다. 이러면 100% 이 어떤 거래가 안 돼서 돈을 지급받지 못해서 나온 기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정 기업에 대한 비판 기사가 올라왔다가 삭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구글을 통해서는 좀 복원이 가능하거든요. 삭제된 기사가 뭔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A사가 지우면 저거는 돈 받고 지웠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B사가 이걸 보고 그 기사만 골라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서는 또 뭐야? 다시 원점이네 싶어서 또 처리하면 또 다른 언론사가 그새 또 그걸 보고 하나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좀 인터넷 언론인 중에 35.4%가 선물 및 금전 수수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향응 접대 이런 거 사실 지금 오히려 주요 언론사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문화이기도 한데 53.6%나 발생했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거 어느 언론 매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죠. VCR의 그 업계 사람이 이제 100에 95는 다 똑같다. 이런 말이 사실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산이 되면 결국에는 그 5%를 분류하려는 생각마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에 95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금준경 기자님처럼 그 5%의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분들 분명히 있는데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언론사를 차리는데 별로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의 기자가 평균 뭐 100개를 쓴다고 할 정도로 아주 소수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돈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생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에 포탈의 기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적인 기사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검색을 하고 이용자들이 독자들이 이걸 보게 되거든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업주로 하여금 이용자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일종의 아까 저희들이 흔히 가두리 양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큰 가두리를 가지고 있는 이미 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비리와 부패 또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자, 근데 사실 포털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는 기성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털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하기 위해서 정말 교묘한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활용한 쌍둥이 기사가 그중 하나입니다. 6월 24일 조선비즈가 단독으로 여권 의혹 잇따라 터진 작년 하반기 문정부 구글의 콘텐츠 삭제 요청 1.8배 급증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의 다른 기자가 여권 의혹 쏟아지던 작년 하반기 정부 구글의 삭제 요청 1.8배 증가 이 기사를 썼고요. 지면에는 또 다른 기자 이름으로 조국 사태 등 여권 의혹 쏟아지던 작년 하반기 정부 구글의 삭제 요청 정권 초보다 3배 급증 이란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비즈와 조선일보가 매체가 다른데 미리 보기 이미지가 같은 이미지로 돼 있기도 하고 내용도 서로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일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참고를 했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건 지면용 기사는 왜 또 다른 기자가 이걸 써야 되는지 이렇게 분업이 되는 경우는 잘 모르게 하겠는데 사실 이게 이 매체만 그런 게 아니라 자회사를 가진 매체 혹은 제휴 매체들이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로 비슷한 기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서로의 이슈를 만들어주고 좀 주목도를 높여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뷰징 전문 회사 이런 그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업무량이나 건수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때로는 그분들은 키보드보다 마우스를 더 많이 바꾸신대요. 야, 그 한마디로 들어가네. 모든 게 별로 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우스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그 GS25의 케이스처럼 시작점을 잘못 잡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키보드를 안 줄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어뷰징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기사를 검색하러 들어가면은 일종의 부유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직접적으로 굉장히 여러 수단을 거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맞아. 이게 뭡니까? 결국 언론에 대해서 기대감을 꺾고 신뢰도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뷰징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근에 포털에 또 연예란의 댓글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매체들이 또 그 빈틈을 굳이 파고 들어서 아주 교묘하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6월 24일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엉덩이 걷기라는 걸 소개한 기사인데 뭐 요요미 씨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거 외에도 이 생활 섹션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의 어떤 열애설이나 뭐 누구를 만나고 있다거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실리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연예계 연예 관련 기사에서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고 하니까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네.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댓글을 달아야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어떤 기사 보면 그 밑에 있는 댓글이 댓글 보러 이 기사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연예 섹션에 있으면 댓글을 못 다니까 네. 생활 섹션으로 옮겨서 이 댓글도 달 수 있게 좀 더 많이 와라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 연예계 기사들만 쭉 있는데 새로운 연예 기사가 끼면 클릭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생활 섹션 기사 쭉 있는데 거기 연예계 기사 하나 섹션 설정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 궁금하고 혹해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장난을 치고 있다. 생활 섹션 기사에는 크게 흥미로운 게 많지가 않으니까. 네, 네. 섹션은 언론사가 지정하는 건데 욕은 네이버가 엄청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되게 억울했는지 지난 3월에 언론사 이제 뉴미디어 담당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우리의 정책 변경 취지와 달리 기사가 뉴스 서비스 댓글과 함께 제공됨에 따라 그러니까 이용자들 사이에서 연예 댓글을 없앤다 그랬는데 왜 남아 있느냐라고 혼란이 가중되고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에 맞는 정확한 분류를 요청드린다라고 지난 3월에 네이버가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다양한 연예 이슈들이 생활 문화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북한 보도 다루면서 발견한 기사가 있었는데 6월 17일자 스포츠 경향의 포털 기사 남북 정상 끊어진 텔레파시 최현우 마술 풀렸나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생뚱하게 왜 나왔냐면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 수행원이었던 마술사 최현우의 텔레파시 마술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방송에서 두 정상의 텔레파시가 잘 통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던 최현우가 머쓱해진 상황이 됐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또 있어요. 대한민국 언론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해야지. 네, 기사 아래에 관련 뉴스로 레드벨벳, 웬디, 옥류관 평양냉면, 빨간맛 아닌 비린맛이라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미끼 상품처럼 느껴지는데 뭐냐면 뭐 한편 재조명되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이런 것들 가만 보면요. 그냥 개인이 내가 한편, 내가 재조명하고 싶고 내가 주목받고 싶다라는 말을 일으켜도 전혀 무관합니다. 무논리적으로, 무맥락적으로 단순 조합해서 이걸 조합한 결과를 기사로 내놓는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언론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먹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한두 번씩 엮여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줘요, 이 자체가. 텔레그램 성탁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안이 화제가 됐을 때 성범죄나 인터넷 범죄를 다룬 영화를 조명하는. 근데 실제로 그 텔레그램 사건과는 별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일종의 한편 어뷰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사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자가 취재를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하나를 털어내는 느낌. 그래서 기자 자체가 너무 게으르다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사안 자체가 까십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남북 문제나 텔레그램 성장치 문제 같은 경우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비가 돼버리면서 무게를 떨어뜨리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어쩌면 어뷰징 기사를 썼던 기자 스스로도 결코 의도치 않았던 나쁜 영향까지 만들어낸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런 기사를 실제로 쓰는 분을 제가 인터뷰를 이제 전화로 해서 예.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사안이 가진 경중,
사회적인 의미, 비극성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러니까 남이 발굴하지 않는 그러면서 더 자극적인 이슈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부터 뭐 유튜브고 옛날 기사까지 막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했던 거는 정준영 씨 당시 이제 버닝썬 사태 당시의 기사인데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정준영 난 야동 안 봐 모을 뿐이야 충격 발언 재조명. 정준영 귀국 김태형 과거 방송서 정준영의 죄책감은 안 드니 무슨 일. 이 과거 방송이 2011년에 했던 방송에서 했던 말을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매일경제는 성관계 몰카 정준영 승리 가능 군대도 못 간다. 초졸 군면제 이유. 그러니까 정준영이 군대를 못 간다. 이유가 주목받고 있다. 재조명 받고 있다라고 하면 쓰는데 실제로 이런 거 관련해서 포털에서 제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현업에서 느끼는 거는 만약에 한 편을 썼는데 제재를 받으면 그 다음 날에는 재조명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재조명을 했는데 포털에서 경고가 안 날라온다? 예. 이거는 써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걸로 계속 작업을 하도록 업무 지시나 분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포털 뉴스에 만연한 이 같은 문제적 기사들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팩터뷰로 만나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야간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이렇게 두 타임을 했었어요. 출근하면 이제 네이버 실검 있잖아요. 그 팀장이 불러요. 유명한 건물급 정치 관련 검색어는 빼고 이거 니들이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4개월 동안 한 1,800여 건의 어뷰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지 않은 말 그대로 그런 자극적인 기사로만 그렇게 써서 하루에 한 20건에서 30건 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를 안 하고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몇 년 전 얘기들, 이미 묻혀버린 얘기들을 또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좀 당하는 게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 정도 조회수로 꾸준히 나오는데 너는 왜 이 정도 조회수밖에 못 나오냐라는 식의 그런 질책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외주를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뭐 업계 비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말하면 파장이 되나? 그 실존하지 않은 이름을 써서 이렇게 기사를 내거나 어뷰징 기사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어뷰징을 쓴 기자 제 이름이 있어서 전화하면 그 기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기자를 그 언론사에 전화해서 이 기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못 만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실존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시를 했던 그 부장이 지금은 다른 언론사를 차렸는데 거기서 자기 이름 걸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남들한테도 분명 시키고 있겠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 경험한 게 있는데 제가 그 팟캐스트를 생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을 당시에 그 출연자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팟캐스트를 듣지 않는 기자들은 이게 왜 올라간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유는 모르는데 어뷰징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해당 인물의 SNS에 들어가서 한 달 전에 올린 글을 복사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출연자인데 임신 사실을 그때서 알리고 그걸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관련 기사는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사들이 이게 왜 올라가요.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뷰징에 참여해본 어떤 기자들을 만나보니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소위 얘기하는 주요 일간지에서 참여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이 생산한 기사의 끝에 조금이라도 붙여서 쓰면 부장 팀장이 불러서 뭐라 한다는 거예요. 너 왜 취재하지 말라는데 취재해가지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기사 빨리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기사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곳인데 쓸데없이 본인이 간에 수공업하고 있는 취재해서 기사 쓰고 덧붙이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만났던 분들이 공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실제로 언론사 안에서 이 어뷰징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죄책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학생이 공부한다고 혼날 때만큼 억울할 때 없거든요. 네. 딱 그런 셈이네요. 따끔하게 받았다고 취재를 하지 말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근데 뭐 이게 결국은 어뷰징 기사 돈 때문에 생산을 낸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수익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 건지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궁금해지네요. 그게 원래는 이 포털에
언론사에서 기사를 제공하게 되면 네. 전재료라고 해서 이 협상을 통해서 어떤 일정 비율의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오다가 포털에서 또 다시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서 이 기사가 노출이 되고 이 기사가 노출이 되는데 나오는 이 광고들, 편집판에 나오는 광고들, 마이뉴스판에 나오는 광고들, 이걸 클릭해서 나오는 이 광고를 이 포털과 언론사가 나눠 가지는 구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클릭하는지가 절대적으로 언론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판을 만들었으니 각 언론사들이 알아서 이제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된 거죠. 언론사들이 네이버를 어떻게 보면 온라인 독자들을 향한 좀 소통 창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수 있겠구나라는 식의 그런 식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지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네이버로 들어오는 이용자들이 분명히 한정돼 있죠. 이용자가 한정돼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광고 수익의 시장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파이의 광고 시장을 수백 개 된 언론사들이 제로섬 게임처럼 서로 그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터가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지난해 10월에 한국기자협회부가 조사한 내용인데 경제지 3인방 이제 매경, 서경, 한경 일평균 쏟아낸 기사가 700~800개 수준이고 근데 그중 지면에 기재되는 기사는 20%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포털 기사를 이제 공장처럼 쏟아냈다는 건데 어뷰징 전문만 하는 그 직원들도 있지만 기존 기사를 쓰다가 어뷰징 기사를 쓰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정치부나 사회부나 복구했을 때 자신이 예전에 갖췄던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없어도 기사가 된다라는 생각이 주입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사가 계속 양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가 그래도 나름 고민해서 뽑은 인력들인데 그들의 인력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짓을 왜 그렇게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포털뉴스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자 아웃링크 기사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의 기사 하단에 주요 뉴스, 관련 뉴스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를 누르면 그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웃링크 기사 제목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네. 최욱 씨는 많이 클릭할 것 같아요, 왠지.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뭐 저까지 물고 누르시려고요. 아니 클릭하라고 이렇게 그 자극적으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사실 웬만한 인내심이 없는 분들은 네, 그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광고들이 있다라고 제 팀장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광고 없다. 했더니 이제 저를 앉혀놓고 보여주는데 광고인지를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광고였던 거죠. 예. 이게 다 돈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웃링크를 통해서 본인 자사의 홈페이지로 이용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결론적으로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언론사 이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래 쓴 기사, 원제목 기사가 따로 있고 아웃링크로 걸 때는 제목을 바꿔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사를 바꾸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스포츠 동아의 아웃링크 기사 같은 경우에 양준일 전처 폭로, 성추행 논란, 갑작스런 행보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클릭을 해서 이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네. 원래 제목은 비디오 스타 측 양준일 오늘 녹화 재원설 임열가예요. 이렇게 바뀌는군요. 네, 이걸 안 누르니까 폭로, 성추행 논란, 갑작스러운 행보 이 세 가지를 엮어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걸 눌러 담아가지고 본인들 홈페이지로 끌고 들어오는 거고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조금만 늦게 태어날 걸 초등학교 교사의 두 얼굴 이거거든요. 근데 이 기사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넘어가면 원제목은 뭐냐면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남교사 파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추구하는 이 기사에 원래 노출돼야 될 리스트는 이 언론사의 일면 기사, 가장 중요한 기사 또는 이 기사와 관련해서 같이 보면 좋을 기사를 맥락을 제공하라고 넣어놓은 면인데 실제로는 여기를 통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어떻게 경제신문의 주요 뉴스가 김희원 21세 연하 여성 배우와 스캔들 깜짝일 수가 있는 건지 이 경제신문이면 거기에 맞는 기사를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도 무관하게 자극적인 기사만 놓으려고 하는 게 문제고 정말 극단적인 사례를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후배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기사가 이 자리에 2018년 7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 기사가 노출돼 있는 거예요. 예.
제목이 뭐냐면 김지은 안희정 수행비서 계속하고 싶다 요청. 물론 이렇게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만 추정컨대 이 기사가 계속 팔렸을 가능성이 높죠. 상당히 본질과 멀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한 달 동안 올려놓으면 이분에 대한 2차 가해 같은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데 포털에서 이게 한 달 동안 올라갈 동안 제대로 이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언론사가 이 영역을 활용해서 너무 도가 넘는 행태를 그러니까 제목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오랜 기간 이 기사를 올려두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좀 이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면은 돈 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이거 너무 심하네. 지금 이 포털 중심의 구조가 기자들과 독자들 사이의 거리를 너무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언론만 보다 보니까 정말 좋은 뉴스도 많거든요. 기획 기사를 만들어서 노출을 했는데 정말로 조회수가 안 나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은 기사들은 버려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그 논평을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선정적 기자들만 나오게 되다 보니까 독자들은 봐라 기자들은 무조건 다 기레기다. 그리고 그 어뷰징하는 그 기자들도 똑같이 보겠죠. 아, 선정적이고 되게 연성인 뉴스만 좋아하는 그런 가벼운 독자들 아니냐라는 식의 이 독자와 기자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포털에서 클릭을 해서 해당 언론사로 연결이 된다는 건 이건 또 다른 창이란 뜻이거든요. 궁금하지? 궁금하면 클릭해라는 건데 결국엔 가장 낮은 수준의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관음증만을 자극한다면 언론사에 대한 일반 언론 소비자들의 회의감 내지는 혐오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 저는 극복하기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주요 뉴스 소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털 뉴스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2015년이죠. 네이버와 다음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제휴사의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껏 살펴본 내용들을 좀 비춰봤을 때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2015년에 생겼다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예. 뭐 그렇게까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게 작년 조사한 걸 보니까 인지도가 1.4%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털 뉴스를 관리 감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럼 쉽게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뭐 방통이나 방심이 뭐 그 정도가 되는 건데 어쩜 이렇게 초면인지 이것도 참 신기하긴 하네요. 네, 맥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심사를 하는 권한을 모두 포기를 하고 외부 위원회에 일임하겠다라고 해서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듭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회의를 공개한 적이 없고요. 예. 회의록도 공개하지를 않고 또 방청 같은 건 당연히 불가하고 이제 처음 제휴 규정을 만들었을 때 이후에 기자회견을 4년이 넘을 기간 동안 지금까지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를 한 번도 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좀 공개적으로 할수록 좀 논란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기구를 최대한 덜 알려왔다.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무식한 게 아니었네요. 자, 베일에 가려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내부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위원회 전 관계자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껏해야 뭐 두세 달입니다. 그 매체는 그 짧은 기간만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막상 입장하면 예전처럼 안 하죠. 좋은 기사도 생산도 적게 하고 예전에 광고는 없었는데 홈페이지에 광고를 더직더직 붙이고 근데 그런 매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매체가 규정에 있는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퇴출이 안 됩니다. 제 사례를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점이나 퇴출할 때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입점할 때 좀 잘 봐달라. 퇴출할 때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러는 사유 때문에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잘 봐달라. 이런 연락이 오거나 경우에 따라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재평이 위원이 30분이세요. 근데 현직 또는 전직 기자 또 언론사 출신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잘못이 있을 경우 퇴출해야 되는데 이제 봐주기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기회를 한번 주자. 우리는 단순히
퇴출시키는 건 뭐 쉽겠지만 그 언론과 그 언론에 종사하는 그런 기자라든지 종사자들은 생존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매 회의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 의원들이 감안하다 보니까 실제로 퇴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언론사를 감시하는 조직인데 전현직 언론 관계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심판을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문득 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떠올랐습니다. 어뷰징급으로 박아했던 키워드를. 저는 최욱 씨 말에 좀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적폐라고 많이 얘기될 때 뭐 해피야 내지는 금융위원회 금피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전현직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 있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내지는 업계에서의 관계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더 크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 당사자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공정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재평위원이 됐다는 것만으로 연락이 정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본인의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30년 전에 만났던 지인이 연락이 와서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평위원이 됐다는 걸 들었다. 근데 우리 매체가 이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잘 봐달라. 언론이 얼마나 이 재평위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결정에 대해서 로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지 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사례였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뉴스 소비자들은 네이버를 언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네이버에 스스로 생각하는 저널리즘은 무엇인지 저희가 좀 입장을 들어봤거든요. 네이버는 뉴스 생산자와 뉴스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디어는 맞지만 언론의 정의와는 역할이 분명 다릅니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로서 네이버 역할은 언론사가 추구하는 다양한 저널리즘을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2년 전부터 언론사가 네이버 플랫폼에서 자사 주요 기사를 직접 편집해 보여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보내왔거든요. 현실적으로 같은 포털이긴 합니다만 또 다음과 네이버를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같은 경우는 콘텐츠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훨씬 더 뉴스에 대한 더 집중도와 권력이 더 커진 형국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자면 네이버가 어떤 답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우리는 전혀 저널리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대여합니다라는 건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자 그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네이버가 새로운 언론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디어도 일종의 팬 비즈니스이며 결국 충성 고객 집단의 확보가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씁쓸한 게 비즈니스가 아닌 게 대체 뭐겠냐.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모든 영역의 비즈니스 요소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게 곧 비즈니스다라고 해버리면 그런 영리성과 거리를 둬야 되는 뭐 저널리즘 가치 같은 경우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구현하라는 말이냐. 그것조차 시장에 맡기라는 말이냐. 아니면 그 가치 필요 없다라는 말이냐. 되게 허무해져 버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네이버가 연합뉴스로부터 콘텐츠를 받아서 제공할 때는 단지 그런 뉴스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노출 빈도와 시간을 늘리려는 어쩌면 좀 소소한 생각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언론 소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도 얻고 있고 그럼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사들이 이렇게 쓰는 기사를 많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건을 갖다가 처음에 앞에다가 헤드라인처럼 달고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반응을 적어요. 포털에 올라가고 포털에 올라간 그 기사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좋아하고 그 커뮤니티가 다시 그것을 소셜미디어로 뿌리고 다시 코멘트가 만들어지고 이 엄청난 생태계의 순환구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요.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네이버는 여기에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오래 머물다가 쇼핑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네이버나 포털 사업자도 놓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종의 필요악인 거죠.
네이버가 얘기하는 이 팬 비즈니스적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뭐 나름의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이 네이버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답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뉴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네이버 뉴스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추구하며 서비스를 해왔다기보다는 이용자와 시장, 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에 맞게 변화해왔다.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고 관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제가 포털을 취재하는 기간 동안 네이버는 항상 책임을 조금씩 빼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PC에서 네이버가 기사 편집을 직접 했잖아요. 일면 기사처럼. 근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걸 언론사한테 넘겼다가 그다음에 이제 PC에서는 언론사 기사를 안 띄우죠. 드루킹의 논란이면 댓글 우리가 어떻게 실명제로 바꿀게. 댓글 없애버릴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뉴스 배열이 비판받으니까 우리 뉴스 안 할게. 포기는 못 하겠고 돈은 되니까 대신에 최대한 우리가 안 하고 언론사가 직접 하게 만들게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면 정치권이나 독자들이 항의를 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한 겁니다라고 책임을 져버려온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가? 결국 정치권을 비판하는 보도, 단독 보도, 특종 보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배를 안 하게 되어서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오히려 네이버가 책임을 더해서 인공지능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배열과 편집을 하면서 이제 왕관을 쓰려는 자는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네이버가 좋은 뉴스를 적극 배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네이버로 마이뉴스 보고 다음 뉴스 봅니다만은 공정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최적화된 뉴스입니다. 제가 40대 남성이면은 40대 남성이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고 있는가가 바로 포털이 생각하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들은 그렇지가 않죠.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그룹이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언어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도 너무 오래된 대응이고요. 이제는 좀 언론사들과 같이 만나서 우리들이 가장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에 공개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네이버가 예전만큼의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시사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넘어간 이용자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뺏기고도 있는데 우리 이렇게 비판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거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약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가 네이버 다음 뉴스 보지 않을 거면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가겠느냐. 본인들이 뉴스 서비스 외에는 이용자들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래서 비판받으면서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앓는 소리만 하지 말고 비판에 과도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보다 나은 길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최근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애플뉴스에서 나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수용자들이 타임즈에 참여하도록 그 회사, 이를테면 포털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까 상생관계니 공생관계니 혹은 가불관계니라고 얘기했지만 포털 중심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사실은 어렵지만 벗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언론사가 포털을 통해서 어떤 저널리즘적인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가를 이 기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야만 이 포털 중심주의가 좀 무너질 수 있을 텐데 현재 뉴욕타임즈는 애플뉴스와 자신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는 신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5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원 박사님, 금준경 기자, 정현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o keep me in the game. 3, 2, 1.